16살 소년에게 시집온 병든 과부. 그녀가 밤마다 한 행동은 그음달이 뜬 밤,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콜록, 콜록. 아직 시간이 없어.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 해.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매일 밤 제발, 이것만 있으면. 미안해, 정말 미안. 누나? 어디 갔어? 누나 뭐 하는 거예요? 그녀가 캔 약초는 자신이 먹을 게 아니었다. 누나, 이제 그만해요. 고마워. 안녕하세요. 할인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금음달이 뜬 한밤중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 낡은 초가집에서 기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콜록, 콜록. 방 안에는 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는 25살 먹은 젊은 여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16살 된 소년이었지요. 여인의 이름은 채윤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핏기 없는 입술, 언뜻 보기에도 중한 병을 앓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병자의 것이 아니었지요. 콜록, 콜록. 채윤이 또 한 번 기침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슬며시 눈을 떴지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잠든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수라는 이름의 이 소년은 채윤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혼례만 올린 이름뿐인 남편이었지요. 채윤은 학수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16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의젓한 얼굴이었습니다. 잠든 모습은 아직 어린아이 같았지만 깨어있을 때의 눈빛은 어른보다 깊었지요. 채윤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을 살며시 젖히고 숨을 죽인 채 방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마루를 비추고 있었지요. 그녀는 맨발로 마당에 내려섰습니다. 차가운 흙이 발바닥에 닿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채윤은 마당 한켠 오래된 장독대 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스적, 스적. 흙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손가락이 까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손끝에 뭔가가 닿았습니다. 채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인 작은 보따리였지요. 그녀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종이 몇 장과 피 묻은 저고리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채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병약해 보이던 여인의 눈에서 불꽃 같은 것이 타올랐습니다. 반드시,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형수님, 채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학수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깨어났는지 마루에 서서 채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달빛에 비친 학수의 얼굴은 어떤 표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채윤은 재빨리 보따리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오셔서 한밤중에 땅을 파셨습니까? 학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추궁하는 것 같지도 화가 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것 같았지요. 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둘러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총명한 소년 앞에서
거짓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았지요. 학수가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형수님, 손이 다 까졌습니다. 학수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채윤은 그 온기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의 따뜻한 손을 잡아보지 못했던가요? 들어가시지요. 밤 공기가 찹니다. 학수는 채윤을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호롱불을 켜고 대야에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는 채윤의 손을 물에 담갔지요. 아픕니까? 아니. 괜찮다. 학수는 채윤의 손에 묻은 흙을 조심스럽게 씻어냈습니다. 까진 살갗을 헝겊으로 감싸주었지요. 채윤은 고개를 숙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소녀는 대체 무엇인 걸까요? 장터에서 병든 과부를 전 재산을 주고 사들인 것도 모자라 한밤중에 수상한 행동을 하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손만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묻지 않을 거냐? 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뭘 말입니까? 내가 한밤중에 뭘 하고 있었는지. 학수는 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습니다. 형수님, 응. 첫날 밤에 약속하셨지요. 밤마다 뭘 하든 묻지 말아달라고. 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학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형수님도 약속을 지켜주세요. 무슨 약속? 죽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학수는 채윤의 손에서 물기를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일 때문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채윤은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16살 소년의 눈에서 거짓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지요. 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죽지 말라는 말, 살아달라는 말. 왜? 채윤이 물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냐? 나 같은 사람한테. 학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형수님은 제가 모르는 무언가와 싸우고 계시지요. 뭐? 눈을 보면 압니다. 형수님 눈은 죽으려는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복수하려는 사람의 눈입니다. 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소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지요. 학수는 채윤의 손에서 헝겊을 매듭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도우려는 겁니다. 형수님이 뭘 하시든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채윤은 한참 동안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웃음이었지요. 넌 정말 이상한 아이야. 많이 들었습니다. 학수도 빙긋 웃었습니다. 자, 이제 주무세요. 내일은 몸을 추스르셔야 합니다. 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학수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호롱불을 끄고 자신도 자리에 누웠지요. 어둠 속에서 채윤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소년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 믿어도 되는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채윤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이 소년의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처럼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는 눈빛이었지요. 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 전 장터에서 처음 이 소년을 만났던 날로 기억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 달 전 경기도 광주 장터였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인근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소 팔러 온 농부, 옷감 사러 온 아낙네, 엿 싸먹으려는 아이들로 장터는 북적북적했습니다. 그 북새통 한켠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습니다.
병든 과부 삼냥에 넘기겠소. 삼냥. 기름기 잘잘 흐르는 뚱뚱한 사내가 목청껏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한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요. 채윤이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양반가의 며느리였던 그녀는 이제 장터에서 팔려나가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 핏기 없는 얼굴, 갈라진 입술. 누가 봐도 오래 살지 못할 병자였지요. 에이, 삼냥이면 송아지 한 마리 값인데 저런 병든 년을 누가 사겠어? 그러게 말이야. 한 달도 못 가서 죽을 것 뻔한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뚱뚱한 사내가 짜증을 냈지요. 에이, 그럼 인양. 인양이면 거저 아닙니까? 밥값이라도 뽑으시라고. 그래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살아남으려면, 복수를 끝내려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에이, 안 되겠다. 그냥 사내 버리고 오지, 뭐. 사내가 포기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삼냥 드리겠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지요. 학수였습니다. 사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내가? 예, 여기 삼냥입니다. 학수는 품에서 작은 돈주머니를 꺼내 사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저 애가 미쳤나? 저 돈이면 좋은 옷 한 벌 사 입을 수 있는데 병든 과부를 사다니. 봉순네 아들 아냐? 걔 원래 좀 모자란 애잖아. 사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돈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니 진짜 삼냥이 들어있었지요. 야, 진짜네? 어이구, 고맙다. 사내는 재빨리 돈을 챙기고는 허름한 문서 한 장을 학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 문서다. 이제 인연은 내 거야. 사내는 돈을 세며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학수는 문서를 받아들고 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채윤은 고개를 들어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소년의 눈에서 채윤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동정도 욕심도 호기심도 아닌 무언가.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저는 학수라고 합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채윤은 한참 동안 학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장터를 빠져나가는 동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쯧쯧, 저 바보 같은 놈. 전 재산을 죽어가는 년한테 쓰다니. 저러다 그년 장례 치르느라 빚더미에 앉겠네. 학수의 어머니 봉순이 마중을 나와 있다가 아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학수야,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아니, 전현이 누구냐고. 왜 장터에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야? 봉수는 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 남루한 옷차림. 한눈에 봐도 천한 신분인 것 같았지요. 어머니, 이분은 제 아내가 될 뿐입니다. 뭐라고? 봉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아내.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저런 병든 년을 아내로 삼겠다고. 어머니. 학수가 봉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접은 눈을 보세요. 눈이 어쨌는데? 저건 죽으려는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봉순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돌려 채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채윤도 봉순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에서 봉순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분명 병들고 지쳐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것이 있었지요. 저 눈은 살려고 버티는 사람의 눈입니다. 어머니.
봉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어머니, 알았어. 일단 집에나 가자. 세 사람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방 하나에 부엌 하나가 딸린 작은 곳이었지요. 마당에는 오래된 장독대가 몇 개 놓여 있었고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습니다. 누추하지만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봉순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라니, 내가 언제 널 며느리로 인정했어? 봉수는 콧방귀를 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수가 채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저러십니다.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아니다. 당연한 반응이야. 채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병든 과부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은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 학수는 채윤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일단 쉬세요.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채윤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고 허름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고맙다. 채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나를 산 거냐? 솔직히 말해다오. 학수는 잠시 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래. 저는 장가를 가고 싶었습니다. 채윤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머슴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지요. 가난한 집에 장가 오려는 처자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학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 장가를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오늘 장터에서 형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형수님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학수의 눈이 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분이 제 아내가 될 분이라고. 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소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처음 본 병든 과부를 보고 아내가 될 뿐이라니. 넌 정말 바보구나. 채윤이 말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학수가 빙긋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눈을 믿습니다. 형수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언젠가 알게 되겠지요. 채윤은 한참 동안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소년의 눈에는 정말로 거짓이 없었습니다. 순박하다고 해야 할지, 우직하다고 해야 할지. 나는 과부다. 채윤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병도 있다.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냐? 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제가 보살피겠습니다. 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난 2년간 아무도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죽기만을 바랐고 친정은 이미 풍비박산이 났지요. 이 세상에서 채윤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16살 소년이 처음 만난 병든 과부에게 보살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맙다. 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학수야. 그것이 그녀가 학수의 이름을 처음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사흘 뒤 초라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혼례라고 해봐야 동네 사람 몇 명 모아놓고 술 한잔 나눈 것이 전부였지요. 그나마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코웃음을 치며 오지도 않았습니다. 쯧쯧, 봉순내가 드디어 미쳤구만. 그러게 16살 애를 병든 과부한테 장가 보내다니. 전년이 얼마나 살겠다고. 한 달도 못 가서 장례 치르겠네.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학수와 봉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채윤은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촛불 하나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문이 열리고 학수가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들어오너라. 학수는 채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춤을 추었지요. 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학수야. 예, 형수님. 오늘부터 내가 내 남편이다. 예. 하지만 나는 너에게 아내 노릇을 할 수 없다. 학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얼마 못 산다. 이 병은 낫지 않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한테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너는 아직 16이다.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해. 학수는 조용히 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수님, 응,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수가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얼마를 사시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형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제가 형수님 남편입니다. 학수야. 하지만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건? 예. 형수님은 저에게 아내 노릇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합방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아직 어리니까요. 학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죽지 마세요. 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장성할 때까지 죽지 마세요. 저는 형수님 병을 고칠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만 버텨주세요. 채윤은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소년의 눈에는 장난기가 없었습니다. 16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진지한 눈빛이었지요. 바보 같은 소리 마라. 채윤이 말했습니다. 이 병은 약으로도 못 고쳐. 어떤 의원도 포기한 병이야. 형수님, 학수가 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채윤은 학수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힘이 느껴지는 손이었지요. 내가 이상한 애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채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학수도 빙긋 웃었습니다. 채윤은 한참 동안 학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다. 그럼 나도 조건을 하나 걸겠다. 말씀하세요. 채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끝내야 할 일이 있다. 밤마다 내가 뭘 하든 묻지 마라. 학수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정말 안 물을 거지? 내가 한밤중에 몰래 빠져나가도 이상한 물건을 숨겨도? 예, 묻지 않겠습니다. 채윤은 학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왜? 궁금하지도 않아? 학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궁금합니다. 하지만 형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기다리겠습니다. 채윤은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애야. 많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다 떨어졌다를 반복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이불은 따로였지요. 학수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16살 소년의 잠은 깊고 평화로웠지요. 채윤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소년은 대체 누구일까? 처음 본 순간부터 느꼈습니다. 이 소년의 눈에는 무언가가 있다고. 단순히 장가를 가고 싶어서 자신을 산 게 아니라고. 채윤은 고개를 돌려 잠든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소년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을 때의 그 눈빛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지요.
넌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냐, 학수야. 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학수의 고른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지요. 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복수? 2년 전 자신의 남편을 죽이고 자신마저 독살하려 했던 자. 시댁 큰도련님 이진석. 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그자의 죄를 밝혀내고 말겠다고. 그래서 죽은 남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그것이 채윤이 죽지 않고 버티는 이유였습니다. 3년 전 채윤은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양에서 종사품 벼슬을 하던 선비였고 어머니는 명문가의 교수였지요. 비록 대단한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채윤은 글도 읽을 줄 알았고 바느질도 잘했습니다. 무엇보다 총명했지요. 어릴 때부터 한 번 들은 건 잊지 않았고 눈치도 빨랐습니다. 22살이 되던 해 채윤은 이씨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이진호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양반가의 둘째 아들로 형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자신은 학문에 전념하고 있었지요. 채윤아, 오늘도 예쁘구나. 맨날 같은 말씀만 하시네요. 사실이니까. 진호는 채윤을 아꼈습니다. 두 사람은 금슬이 좋았지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혼인한 지 1년이 되던 날 진호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채윤이 비명을 질렀지만 진호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급체로 돌아가셨습니다. 애석하게 되었습니다. 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급체로 죽다니. 게다가 진호는 평소 소화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누구도 채윤의 의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다니 쯧쯧. 전현이 남편 복이 없구만. 시댁 식구들은 채윤을 천덕꾸러기 취급했습니다. 특히 큰도련님 이진석은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지요. 재수씨, 이제 어쩔 셈이요? 친정으로 돌아가시오. 도련님, 저는 남편의 제사를 모셔야 합니다. 제사는 우리가 모시면 돼요. 과부가 집안에 있으면 재수가 없단 말이요. 채윤은 쫓겨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채윤이 점점 아프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두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토. 그러다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지요. 의원님, 제가 무슨 병입니까? 글쎄요,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무엇을 잘못 드신 게 아닙니까? 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는 것은 다른 식구들과 똑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병은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채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큰도련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싶어 채윤은 슬며시 다가갔습니다. 방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니 이진석이 첩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잘하신 거예요. 첩이 아양을 떨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그 미련한 동생놈, 형을 무시하더니 결국 내 손에 죽었잖아. 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 과부녀는 언제 죽는 거예요? 매일 밥에 약을 넣는데도 질기게 버티네. 조금만 더 기다려. 이미 상당량이 몸에 쌓였어. 곧 죽을 거야. 이진석이 킬킬 웃었습니다. 전현이 죽으면 동생 재산까지 다 내 거야. 아버지가 물려준 가업도 전답도 전부. 채윤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급체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독살당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지금 자신도 똑같이 독살당하고 있었습니다. 채윤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짐을 쌌습니다. 남편의 유품 몇 가지와 이진석이 독을 탄 그릇, 그리고 남편이 입던 저고리. 채윤은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생각했지요.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아서 저자의 죄를 밝혀야 한다. 하지만 도망친 후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친정에 가려 했지만 친정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모함을 받아 벼슬을 잃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지요. 채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떠돌았습니다. 걸식도 하고 남의 집 허드레질도 했지요. 독의 후유증으로 몸은 계속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장터에서 팔려나가게 된 것이지요. 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고. 복수를 끝내기 전까지는 절대 죽을 수 없다고. 그런데 그때 나타난 것이 학수였습니다. 16살 소년. 전 재산 3냥을 털어 자신을 산 바보 같은 소년. 채윤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소년은 자신을 산 걸까요? 단순히 장가를 가고 싶어서?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수의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눈빛.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눈빛. 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넌 대체 누구냐, 학수야. 혼례를 치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했지요. 봉순네 아들, 결국 미쳤구만. 병든 과부한테 장가가다니, 쯧쯧. 전연이 얼마나 살겠어. 한 달도 못 버티겠네. 심지어 봉순네 집 앞을 지나가며 대놓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 학수, 내 마누라는 밥은 할 줄 알아? 아니면 너보다 먼저 죽을 것 같아? 킬킬킬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학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만 했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낮에는 마을 부잣집 일을 도왔습니다. 채윤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았지요. 기침이 심해지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콜록, 콜록. 채윤이 또 기침을 했습니다. 학수가 달려왔지요. 형수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별것 아니야. 하지만 손수건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학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수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학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지요. 봉순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 녀석이 대체 어디 간 거야? 채윤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화가 나서 나간 걸까요? 밤이 되어서야 학수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약초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요. 형수님, 이거 드셔보세요. 이게 뭐냐? 산에서 캐온 약초입니다. 기침에 좋다고 들었어요. 학수는 직접 약초를 다려 채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채윤은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넌 왜 이러는 거냐? 무슨 말씀이세요? 나 같은 사람한테, 죽어가는 병든 과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냐? 학수는 빙긋 웃었습니다. 형수님은 제 아내니까요. 아내라고 해도 나이 차이가 9살이야. 그리고 난 과부고 병자야. 상관없습니다. 학수가 채윤의 손에 약그릇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번 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수님은 이제 제 사람이에요. 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죽기만을 바랐고 친정은 망해서 돌아갈 수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 16살 소년이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습니다. 고맙다.
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학수야. 그날 이후로 학수는 매일 산에 갔습니다. 약초를 캐러 가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바보가 또 산에 갔네. 병든 년한테 줄 약초를 캐러 간다고? 헛수고야, 헛수고. 그러게, 저 년은 어차피 죽을 건데. 어느 날은 학수가 약초를 짊어지고 마을을 지나가다가 돌팔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야, 바보. 그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해라. 동네 불량배들이 돌을 던지며 놀렸지요. 내 마누라는 곧 죽어. 헛수고란 말이야. 학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나는 이마를 소매로 닦으며 묵묵히 집으로 돌아갔지요. 채윤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 나왔습니다. 학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괜찮습니다, 형수님. 학수가 웃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긴. 피가 나잖아. 채윤은 학수를 방으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 와서 너까지 이런 꼴을 당하게 하고. 형수님, 학수가 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떻게 괜찮아? 넌 피를 흘리고 있잖아. 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학수는 그 눈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우시지 마세요. 학수야. 형수님이 울면 제가 더 아파요. 채윤은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소녀는 진심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눈물을 걱정하고 있었지요. 바보야. 채윤이 말했습니다. 정말 바보야, 넌. 많이 들었습니다. 학수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날 밤 채윤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학수의 상처가 계속 눈에 밟혔지요. 자신 때문에 이 소년이 다치고 있다. 멸시받고 있다. 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 소년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그러려면 먼저 복수를 끝내야 했습니다. 채윤은 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밤마다 몰래 모은 것들이었지요. 이진석의 첩에게 보낸 편지 4본, 독을 구입한 약방의 기록, 시댁 하인이 남긴 증언. 아직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이진석을 벌줄 수 없었지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저자를 무너뜨리겠다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채윤은 밤마다 하던 대로 몰래 방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 학수가 서 있었지요. 형수님. 채윤이 흠칫 놀랐습니다. 학수야.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형수님이야말로 어디 가시려는 겁니까? 학수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순박한 눈빛이 아니었지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바람 좀 쐬러. 형수님. 학수가 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채윤은 학수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수가 호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닥에 펼쳐 놓았지요. 채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채윤이 모아온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진석의 편지 4본, 독구입 기록, 하인의 증언서. 이걸 어디서? 마당 장독대 뒤에 묻어두셨지요. 학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발견했습니다. 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아무도 모르게 숨겨뒀는데 이 소녀는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형수님. 학수가 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수님이 끝내야 할 일이라는 게 뭔지. 채윤은 한참 동안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채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다. 말해주마. 그날 밤 채윤은 학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양반가의 딸이었다는 것, 이씨 집안에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 남편이 형에게 독살당했다는 것, 자신도 똑같이 독살당할 뻔했다는 것, 간신히 도망쳐서 2년간 떠돌았다는 것, 증거를 모아 복수하려 한다는 것. 학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채윤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지요. 그래서 나는 채윤이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저자의 죄를 밝혀야 해. 죽은 남편의 원한을 풀어줘야 해. 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학수야. 너한테 이런 짐을 지워줘서. 형수님. 학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숨긴 게 있습니다. 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학수는 품에서 낡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호패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허름한 호패. 하지만 거기에 새겨진 글씨가 채윤의 눈을 사로잡았지요. 이씨. 이건. 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학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진호의 서자입니다. 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형수님 남편 이진호. 그분의 이복 동생이 접니다. 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저희 어머니는 원래 이씨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학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 어른의 아이를 가졌지만 쫓겨났지요. 어머니는 저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채윤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지요. 왜 이 소년이 장터에서 자신을 샀는지, 왜 처음 본 순간부터 자신을 알아보는 듯한 눈빛이었는지. 그러니까 너는. 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알아봤던 거야? 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형수님을 장터에서 보는 순간 알아봤습니다. 왜 말 안 했어? 형수님이 저를 믿지 못하실까봐. 학수의 눈빛이 슬퍼졌습니다. 저는 천안종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인정받지 못한 서자지요. 형수님이 그런 저를 받아들여 주실 줄 몰랐습니다. 채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소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신이 왜 복수를 하려는지. 그럼 너는? 채윤이 물었습니다. 왜 나를 산 거야? 정말로. 학수가 대답했습니다. 제 형을 죽인 자를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 예. 이진호 형님은 저를 한 번도 천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학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릴 때 한 번 만났었지요. 형님은 저를 보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동생이구나.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라고. 진호가 그랬어? 예. 저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학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급체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어요. 채윤은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소년도 자신처럼 진호의 죽음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형수님이 왜 시댁에서 쫓겨났는지. 학수가 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형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뭘? 형수님과 함께 복수하겠다고. 채윤은 한참 동안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네. 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윤은 피식 웃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 걸까요? 서로 모르는 척 하면서 사실은 같은 것을 원하고 있었다니. 바보 같은 녀석. 채윤이 말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형수님도 말 안 하셨잖아요. 학수도 빙긋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채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학수야. 예, 형수님. 함께 하자. 끝까지. 학수가 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합니다, 형수님.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혀 있었지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채윤과 학수는 더 이상 서로를 숨기지 않았지요.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이건 이진석이 첩에게 보낸 편지야. 동생 일은 잘 처리했다라고 쓰여 있어. 채윤이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독사를 직접 증명하지는 못하거든. 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요? 학수가 다른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약방 기록이야. 이진석이 독을 구입한 내역이 적혀 있어. 하지만 독을 샀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지요. 쥐약이라고 우길 수도 있으니까요. 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혹시 형님이 돌아가신 날 입고 계시던 옷은요? 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왜? 독살이라면 옷에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토한 자국이라든가 묻은 것이라든가. 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채윤은 남편의 저고리를 하나 가지고 있었지요. 진호가 쓰러지기 직전에 입고 있던 저고리. 있긴 한데. 어디 있습니까? 채윤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독대 뒤를 파서 보따리를 꺼냈지요. 여기 있어. 채윤이 피 묻은 저고리를 꺼내 보였습니다. 진호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을 때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학수가 저고리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형수님, 이 얼룩 보이십니까? 응, 그건 형님이 토한 피야. 아닙니다. 잘 보세요. 피 색깔이 두 가지예요. 채윤이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보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진한 붉은색 얼룩과 조금 더 검붉은 얼룩. 이 검붉은 건 뭐지? 아마 독 때문일 겁니다. 어떤 독은 피에 섞이면 색이 변해요. 채윤이 놀라서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넌 그걸 어떻게 알아? 학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한때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의원에게 보내서 약초 공부를 시키셨지요. 채윤은 새삼스럽게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소녀는 정말로 보통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매일 산에 다니면서 약초를 캐온 거였구나. 예. 형수님 병에 좋은 약초도 캐고 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학수가 저고리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 저고리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끼리만으로는 부족해요. 무슨 뜻이야? 관가에 고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천한 신분이 양반을 고발하면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에서 천민이 양반을 고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설령 증거가 있어도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학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암행어사를 찾아야 합니다. 암행어사? 예. 암행어사는 임금의 명을 받고 지방을 다니며 탐관오리와 불의를 처벌하는 분입니다. 우리 같은 백성의 억울함도 들어주시지요. 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암행어사라. 하지만 어떻게 찾지? 암행어사는 신분을 숨기고 다니잖아.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학수가 말했습니다. 마을에 가끔 이상한 분이 오십니다. 행색은 초라하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분이요. 채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암행어사란 거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그렇습니다. 학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그분을 지켜봤습니다. 행색은 거지 같지만 말투나 몸가짐이 범상치 않아요. 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요. 만약 그 사람이 암행어사가 아니라 이진석 편이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섣불리 움직였다가 들키면 큰일 나. 알고 있습니다, 형수님. 학수가 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편입니다. 같이 이겨냅시다. 채윤은 학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요. 16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그래, 같이 이겨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름 후 학수가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형수님 찾았습니다. 채윤이 눈을 크게 떴지요. 뭘 찾았어? 암행어사요. 제가 맞았습니다. 그분이 정말 암행어사였어요. 학수가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그분이 주막에서 싸움을 말리시는 걸 봤습니다. 그 와중에 살짝 소매자락이 거쳤는데 마패가 보였어요. 채윤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이야? 예,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학수가 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지요. 이틀 후 마을 뒷산 정자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2년간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회가. 하지만 형수님, 학수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계획도 세웠습니다. 다른 계획? 이진석을 직접 불러내는 겁니다. 채윤이 놀라서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그건 너무 위험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방법이 확실합니다. 학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암행어사께 증거만 보여드리면 이진석이 발뺌할 수 있어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다 누명이라고. 그럼 직접 자백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진석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게 만들어야 해요. 채윤은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학수의 말이 맞았지요. 증거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양반이 발뺌하면 천민의 말은 씹히기 일쑤였지요. 어떻게 자백을 받아낼 건데? 형수님이 미끼가 되시는 겁니다. 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예. 형수님이 이진석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죽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그럼 그자가 올까? 올 겁니다. 이진석은 탐욕스러운 자예요. 형수님이 혹시 숨겨둔 재산이 있지 않을까 호기심이 생길 거예요. 학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이 증거 일부를 보여주면 그자는 분명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약속한 날이 밝았습니다. 채윤은 이진석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도련님, 저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으니 내일 낮 이곳으로 와주십시오. 혼자 오시길 바랍니다. 예상대로 이진석은 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봉순네 집 앞에 가마가 멈췄지요. 이 누추한 곳이 내년이 숨어 산 곳이냐? 이진석이 비웃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도포를 입은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지요. 채윤이 방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련님. 뭐야? 아직 안 죽었네. 이진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뭐냐? 어서 말해. 바쁜 사람이야. 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형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진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동생은 급체로 죽었어. 아닙니다. 채윤이 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도련님이 첩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동생 일은 잘 처리했다라고 쓰여 있지요. 이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약방 기록입니다. 도련님이 독을 구입한 내역이지요. 채윤이 또 다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형님이 돌아가신 날 입고 계시던 저고리입니다. 독으로 변색된 피 얼룩이 남아 있어요. 이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내년이 어디서 이런 걸. 도련님, 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도련님이 형님을 독살한 것도, 저도 똑같이 죽이려 한 것도. 이진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감히. 그가 채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채윤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지요. 내년 어디서 이런 걸 퍼뜨리고 다녔어. 누구한테 보여줬어.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어요. 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요. 아직은? 이진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좋아. 내년 입을 영원히 막아버리면 되겠군. 그가 품에서 비수를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어. 독으로 천천히 죽이려다가 고생만 했잖아. 인정하시는 겁니까, 도련님? 채윤이 물었습니다. 형님을 독살한 거, 저도 죽이려 한 거. 인정? 그래, 인정한다. 내가 죽였어. 이진석이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저 미련한 동생놈, 형을 무시하더니 결국 내 손에 죽었지. 내년도 마찬가지야. 왜 그러셨습니까? 왜? 재산 때문이지. 아버지가 동생한테 다 물려주려 했거든. 내가 장남인데, 내가 다 받아야 하는데. 이진석이 비수를 치켜들었습니다. 이제 내년 차례야. 이 집에 불을 질러서라도 증거를 없애주마.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방문이 열렸습니다. 이진석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 하지만 그 눈빛은 범상치 않았지요. 누구냐 내 놈은. 이진석이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패였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암행어사의 마패. 암행어사 박문호다.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진석, 내 놈의 죄를 낱낱이 들었다. 형제를 독살하고 형수를 죽이려 한 대역죄인. 이진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암행어사. 여봐라. 저자를 포박하라. 어사의 외침과 함께 포졸들이 우르르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진석이 발악했지요. 이건 함정이야. 전현이 날 속인 거야.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이 그의 팔을 비틀어 포박했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학수가 방 한켠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채윤의 곁에 서서 그녀를 부축했지요. 형수님, 괜찮으십니까? 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학수야. 해냈습니다, 형수님. 우리가 해냈어요. 채윤은 학수에게 기대어 울었습니다. 2년간의 한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지요. 진호야. 진호야. 채윤이 흐느꼈습니다. 이제야 내 원수를 갚았어. 이진석은 포박된 채 끌려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구경했지요. 저게 무슨 일이야? 암행어사가 나타났대. 이씨 집안 큰도련님이 잡혀간다고. 이진석이 발버둥 쳤습니다. 이건 음모야. 전현이 날 모함한 거야. 암행어사 박문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음모? 내 놈이 직접 입으로 자백하지 않았느냐. 동생을 독살했다고, 형수도 죽이려 했다고. 그건 수십 명이 들었다. 발뺌해봐야 소용없다. 암행어사가 손을 들자 포졸들이 이진석을 질질 끌고 갔습니다. 이진석이 악을 썼지요. 학수, 이 천한 종놈, 내가 감히 나를. 학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저는 이씨 집안의 서자입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자? 저 애가? 이씨 집안에 서자가 있었어? 학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진호 형님은 저를 한 번도 천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동생으로 인정해 주셨지요. 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형님을 죽였습니다. 재산 때문에, 탐욕 때문에. 닥쳐, 이 종놈이. 이진석이 침을 뱉었습니다. 내깟 천것이 감히 양반한테. 학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천한종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당신보다는 낫습니다. 학수의 눈빛이 이진석을 꿰뚫었지요. 당신은 양반의 몸으로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으니까요. 이진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자식이.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포졸들이 입을 틀어막았지요. 암행어사가 학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덕분에 큰 악인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어사대감. 학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형수님이 2년간 증거를 모으셨습니다. 암행어사가 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단한 여인이로다. 그 고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은 남편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오. 그대의 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암행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진석은 형제 독살죄로 조정에 고발할 것이다. 재산은 모두 몰수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형을 독살하다니. 양반이 저런 짓을 하다니. 쯧쯧. 저 과부 불쌍하게 됐구만. 이진석은 포졸들에게 끌려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채윤은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2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 채윤은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학수도 채윤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응. 이제 편히 사실 수 있겠습니다. 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학수야. 예, 형수님. 고마워. 채윤이 학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복수도 못하고 죽었을 거야. 학수도 채윤을 꼭 안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형수님. 형님의 원수를 갚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봉순이 다가와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닦았지요. 에고, 에고, 내 자식들. 봉순은 이제 채윤을 며느리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암행어사가 떠나기 전에 학수를 불렀습니다. 학수야. 예, 어사대감. 너는 총명하고 의로운 아이다. 이대로 묻히기엔 아깝구나. 암행어사가 품에서 작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한양 관악에 입학할 수 있는 추천서다. 학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수는 문서를 받아들고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사대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암행어사가 빙긋 웃었습니다. 보답은 나한테 하지 말고 백성들한테 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암행어사가 떠난 후 학수는 채윤에게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형수님, 저 한양에 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예. 과거의 급제에서 형수님께 좋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채윤은 학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야. 좋은 집이 뭐가 중요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만이지. 학수가 빙긋 웃었습니다. 형수님도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제가 급제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지요. 그래, 약속할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학수는 한양에서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21살의 젊은 나이에 장원은 아니었지만 당당히 진사시에 합격한 것이지요. 채윤은 학수가 보내온 약과 정성 덕분에 병이 나았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 홍조가 돌았고 기침도 완전히 멎었지요. 이제 채윤은 30살, 학수는 21살이 되었습니다. 학수가 급제 소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형수님, 급제했습니다. 봉순이 울면서 아들을 끌어안았지요. 아이고, 내 아들. 드디어 양반이 되었구나. 채윤도 눈물을 흘리며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만에 보는 학수는 많이 변해 있었지요. 소년의 얼굴은 사라지고 의젓한 청년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학수가 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약속 지키셨네요. 응, 내가 급제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잖아. 채윤이 웃었습니다. 학수도 웃었지요. 형수님, 건강해지셨네요. 내가 보내준 약 덕분이야. 아닙니다. 형수님이 살려고 노력하신 덕분이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학수가 채윤을 찾아왔습니다. 채윤은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형수님, 응, 들어와. 학수가 방으로 들어와 채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학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첫날 밤에 했던 약속 기억하시지요? 채윤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기억해. 저는 형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보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응. 그리고 형수님은 밤마다 뭘 하든 묻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랬지. 학수가 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약속은 끝났습니다. 형수님. 채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뜻이야? 형수님이 끝내야 할 일은 끝났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병도 나으셨고 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약속? 학수가 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응, 저와 진짜 부부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5년 전에 우리는 혼례를 올렸지만 진짜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형수님이 원하지 않으셨으니까요. 학수의 눈이 빛났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장성했고 형수님은 건강해지셨습니다. 채윤은 한참 동안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장터에서 처음 만났던 16살 소년. 전 재산을 털어 자신을 샀던 바보 같은 소년. 밤마다 뭘 하든 묻지 않겠다던 소년. 산에 가서 약초를 캐오던 소년. 그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되어 자신에게 진짜 부부가 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학수야. 예, 형수님. 나는 과부야. 그것도 9살이나 많은 과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 상관없습니다. 학수가 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5년 전부터 마음먹었습니다. 형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학수야, 형수님이 싫다고 하시면 저는 평생 형수님 옆에서 동생으로 지내겠습니다. 하지만 학수의 눈이 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형수님을 사랑합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 얼마만인지. 죽은 남편 진호 이후로 아무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바보야. 채윤이 웃으며 울었습니다. 내가 싫다고 할 것 같아? 학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채윤이 학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좋아해. 학수야. 학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형수님, 이제 형수님이라고 부르지 마. 채윤이 웃었습니다. 나는 내 아내니까. 학수가 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채윤도 학수를 꼭 안았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호롱불에 비쳐 하나로 겹쳤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5년 전 첫날 밤에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하게 된 것이지요. 달빛이 창호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누워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수야. 응.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서 꿈인 것 같아. 학수가 채윤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은? 채윤이 웃었습니다. 나도 5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학수는 벼슬에 올라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지요. 백성을 아끼고 불의에 맞서는 그를 사람들은 칭송했습니다. 채윤은 현명한 아내로 학수를 내조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태어났지요. 봉수는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내고 이 녀석들. 할머니 힘들어. 할머니, 이야기 더 해주세요. 그래, 그래. 옛날에 바보 같은 머슴이 있었는데 장터에서 예쁜 과부를 샀단다. 그 다음에요? 그 과부가 할머니 며느리가 됐지.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채윤이 부엌에서 나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지요. 학수가 채윤 곁에 다가왔습니다. 뭘 보고 있어? 우리 가족. 채윤이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아? 응.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여. 학수가 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내 덕분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인연은 조금 특별했지요.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두 사람. 서로의 비밀을 품고 만난 두 사람. 복수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 두 사람. 옛말에 이르기를 천생연분은 하늘이 맺어준다고 했습니다. 학수와 채윤의 인연은 분명 그런 것이었지요. 아무리 험한 운명 속에서도 서로를 찾아낸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병든 과부를 산 바보 머슴. 그리고 그 머슴과 함께 복수를 끝내고 행복을 찾은 여인. 세상이 아무리 막막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끼면 그 마음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